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 공정 또 편파 판정 논란이 더해지면서 반중 감정이 이제 치솟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반중 정서가 대선의 돌발 변수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중 이미지가 있는 여권에는 악재로 지금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반중이었나요? 네, 그래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정서적인 의미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동북아 정세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균형 외교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민주당이 배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친중이다, 뭐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정,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중국이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세계 2위이고 군사력도 세계 2, 3위를 다투거든요. 그럴지 모르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제도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고요. 그리고 올림픽 과정에서 드러난 편파 판정이라거나 중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국제법상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시정하려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중국의 이런 그 문제점들이 여당,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네. 너무나 정략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친중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친중 정권이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박근혜 정권도 좀 다소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도 굉장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박근혜 정권 말기에 가면서 좀 비판의 이제 대상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대중의 이미지 속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이미지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현상 자체는 저는 민주당한테 좀 불리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당이 우리 후보가 이제 지나치게 이것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반중 메시지를 던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대중들은 즉자적으로 반중적 정서들에 호응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결국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나치게 또 반중 내지 친중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경제 교류라든가 무역의 규모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굳이 우리가 어차피 그런 이미지가 대중들 속에 어느 정도 있는데 반중과 같은 그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너무 경솔한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간 측면 지원했던 이 전 대표가 전면의 구원 투수로 나선 배경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호남과 친문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잘 보면요. 네. 분명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50% 초반 이것을 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민주당이
이렇게 8, 90% 밑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다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안철수하고 이제 3자 구도로 갔을 때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호남의 지지 기반이 좀 있는, 그래서 국민의당 시절에 많은 호남 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호남 의원들이 국민의당에서 현역 의원 하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미지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호남에 있는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호남의 그 유권자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집하지 않을까. 뭐 그것이 90% 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85%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호남 지지율만 해도 30%가 훌쩍 뛸 가능성이 있다. 결집을 하게 되면. 네, 최종에는. 예, 그렇게 되면 전국 지지율에서는 한 2, 3%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호남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박스권에 있지만 이것이 결집을 하기 시작하면 막판에 한 5% 이상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 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호남의 정서라든가 호남 그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형태 또 지금 현재 어떤 그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친문 세력이 아직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그래서 친문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또 내지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20% 넘을 수 있다. 물론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만 저는 냉정하게 봐서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낙연 후보가 특히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같이 다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저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호남 지지율이 50%대에서 최종 대선 당일에는 80%까지 훌쩍 뛸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냥 그건 뭐 일반적인 분석이라 동일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중도층에 영향을 주리라고 보죠. 그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어쨌든 부탁을 진정성 있게 부탁을 해서 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셨잖아요. 근데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 과정이 매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치력을 봐주시는 또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판 하나가 흔들렸다고 봐야죠. 일단 호남이 사실 그 호남판을 흔들기 위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공을 들였죠. 김종인 위원장부터 그리고 손편지까지. 근데 네. 그게 별로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낙연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거 플러스 중도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네.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네. 사실 호남에 우리가 공을 들였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호남의 어떤 정서라든가 호남의 어떤 소외감 또는 이런 부분들은 또 현재 이제 정치 지형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 패권주의나 이런 거에 어떤 그 뿌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것이 뭐 일시적으로 한 1, 2년 동안 공들인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걸 당장 뭐 이렇게 좀 몇 번 갔으니까 확 오를 것이다. 이것은 전혀 호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또 통합의 이미지.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데 우선 당내 통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을 통합하겠는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분명히 저는 막판에 이제 국민들이 투표장 갈 때쯤 되면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저는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에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력이 돋보인다라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그 지지층 결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조금 전 그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특별한 그 묘수가 필요한 상황인지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선거 막바지에 가면 묘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박스권을 제가 아까 판 하나가 흔들렸다는 말씀은 그 박스권에는 사실 다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최고 42%까지 올랐다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권이라는 건 다 갇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호남 지지율이었다고 지금 분석하신 것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호남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나의 판이 흔들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는 지금까지 대선에서 네거티브로 승리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그 위기 극복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서 계층별로 일관되게 아무리 뭐 흔들리고 그래도 누가 흔들어도 일관되게 명확행, 소확행을 발표해 가고 그리고 일관되게 위기 극복,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순간 대중의 가슴에 박힐 것이냐 안 박힐 것이냐의 문제이지 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게 뭐 네거티브로 뭐 판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네거티브를 대하는 태도 혹은 그 골프하고 선거에서는요 고개 쳐들면 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박주원. 예, 네, 예. 선수 그러니까 의원인데. 먼저 고개 쳐드는 쪽이 대단히 위험해지는 그런 정도의 자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미 넘어갔다고 봅니다. 네. 네. 특별히 밀 그러니까 수는 저렇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렇죠. 사실은요. 이게 막 일희일비 막 하죠. 무슨 네거티브가 터지면 막 후닥닥닥하고 막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미 양 진영은 어느 정도 결집돼 가고 있고요. 네. 지금 민주당 쪽은 일부 이제 친문 세력,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친문 세력과 그다음 호남이 사실은 쳐다보고 있지만 결국 결집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근데 항상 호남은 좀 그랬습니다. 막판에 결집되지 한 번도 선거 한두 달 전, 그 전에 결집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호남의 그 선거 변화나 태도, 그 어떤 반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별로 전국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착각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이제 보면 막판으로 가면 중도층 싸움으로 가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호남이 결집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느리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집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거의 지금 붙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중도층에 지금 표심 결정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이분들은 평소에 정치에 그렇게 고관여하거나 높이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네거티브가 막 터져도 뭐 저런 게 있는가 하지 그걸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냐? 오랫동안 쌓여 있는 두 후보와 두 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그냥 포괄해서 가서 찍고 나오는 거라서 저도 굉장히 단순화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도 이제 큰 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또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처가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머릿속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수사 내지는 적폐 정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뭉뚱그려져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중도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다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진영을 어떻게 좀 더 결집을 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경에 그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의전 논란 관련해서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배우자 리스크, 이 사과 성명으로 말끔히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김건희 씨가 그 아이빌리브가 깔리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죠. 그러니까 말끔한 해소란 누구에게도 없다. 다만 그 아무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안은 이런 것, 김건희 씨 사안은 이런 것,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네. 민주당이 김혜경 사모 그리고 김건희 사모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하겠느냐 서로. 저는 뭐 그렇게 하면 좀 쪼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사모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과는
그러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일단은 긍정적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냐? 이거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네, 뭐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제가 볼 때 여론에 반영될 만한 부분은 다 반영이 이미 됐다. 이렇게 보고요. 뭐 더 간다고 해서 이것이 더 떨어지거나 그럴 사는 아닌데 다만 이제 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전략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거티브가 계속 지리하게 유지가 되면 포지티브한 전략을 폈을 때 그것이 별로 집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 통합이나 이런 행보를 중도 행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네, 뭐 그건 뭐 또 상대방 우리 쪽에서 보면 부족하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근데 하여튼 적당한 수준에서 저희 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뭐 그것을 좀 끊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제 이렇게 이것이 계속 공방이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야권을 보면 또 현재 단일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수싸움이 아주 치열한데요. 두 후보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듯하지만 또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데 야권 단일화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변수요. 네. 야권 단일화가 당연히 되는 건 아니죠. 안철수 후보는 지금 몇 번째 이제 남았고 이게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나쁜 이제 그 이미지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철수한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철수하지 않는 선거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어떤 자잘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번에 궁극적 목표는 뭐냐 사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몇 번씩 나오신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지금 뭐 한 세 번 정도 나오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국정을 펴고 싶은 욕망이 강하신 분인데 저분한테 어떤 자잘한 거를 주고 그냥 이번에 그냥 또 철수해라. 그래서 다음에 잘못 이미지가 형성되면 철수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고착화되면 다음에 나오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전이 없을 텐데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단일화가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가 되려면 상당히 이번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번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 다음 플러스 다음 혹시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될 수 있는 교두보를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이것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또 더더군다나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일부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삼자 필승론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실함이 좀 덜하죠. 근데 단일화나 이런 것은 절실해야 합니다. 저도 선거를 나와본 적이 있지만 일단 한번 들어가면 뛰기 시작하면 아주 절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어렵지 않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지지율이나 결집이 조금 덜 됐다라는 이재명 후보한테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거의 박빙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세하더라도 한 2% 정도 우세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안 하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지도부에서 멀리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네.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단일화가 아니죠.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양보해라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뭐 뒤로는 공동정부 얘기를 할지 모르나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가 팽패해서 샴페인을 이미 터뜨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철수 후보의 15% 기준을 얘기했었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14%, 3%?
그 15%, 16%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아름다운 단일화는 없고 굴종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지금 그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단일화가 돼도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사실 프로테이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나중에 보면 참 부질없는 분석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3자 구도, 3자 필승론 혹은 4자 필승론이죠. 심상정 후보는 고정 변수니까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뺏어가는 표를 심상정 후보 이하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튼 뭐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저희 지도부에서는 3자 필승론 계속 외치고 또 실제로도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10% 밑으로 내려가기는 그걸 우리가 그냥 믿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의 선거 구도 자체가 이렇게 양비론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동층이 굉장히 많은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장 들어가서 사실은 제3후보를 안철수 후보를 선호해서 찍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종의 지금 현재 두 후보에 대한 비토의 의사표시로서 찍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게 선거에서는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지는 거거든요. 네, 절실하지 알겠습니다. 못하고.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집권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 윤석열 후보에 한 인터뷰 발언에 여당은 물론이고요.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오늘 정치권이 시끌했습니다. 이와 관련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지나면서 발이 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청와대에서 불쾌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은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 본인은 그런 식의 해석은 내로남불식이고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두 분의 그 해석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사상, 지금 현재 정부를 내가 수사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람 처음이세요. 다 저런 건 수사하겠냐고 물어봐도 아이 그러지 않겠다.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말이 나온 배경이 저는 중국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중국에 대해서 노골적인 협중 정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가 뒤로 중국에 사과했다. 이게 언론이 별로 안 다뤄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앞으로는 중국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면서 뒤로는 중국에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행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면 나라가 뒤집혔겠죠. 그럴 만한 사안입니다. 그게 가슴에 뼈에 박힌 게 아닌가 싶어요. 저분이. 정말 아픈 데를 찔린 것 같고. 그래서 저 말의 배경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첫째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개를 너무 일찍 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박지원 대표님 말이 잘못 나왔는데 너무 고개 일찍 드셨고요. 두 번째는 그 적폐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 적폐 수사 맞죠. 그 오랫동안 쌓여온 거, 적폐 청산이 국민적 요구인 거.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윤석열 전 총장 혹은 중앙지검장이 했던 적폐 수사도 수사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셀프 수사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로남불인 거예요. 본인이 한 적폐 수사만 정당하고 다른 검사들이 한 수사는 다 잘못됐고 지금 이런 태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언론이 봐준다고 저렇게까지 하시면 저건 정치보복 공개선언이고 공개천명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국민의힘이 옹호하는 걸 보고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리시고 너무 일찍 교만해지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하다 정도로 대응하는 정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인격자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제로 수사를 할 때 하더라도 그죠? 뭐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뭐 어쨌든 교만해지면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분명히 호남과 친문의 일부 세력이 결집이 안 돼 있는데 이거 결집을 지금 가속화시키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쪽 지지층을 더 결집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 후보가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선거에 지금 나와서 후보가 됐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뭐 얘기해서 자극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어떤 빌미를 줄 수가 있냐면 수사라는 것은 어쨌든 적법한 어떤 단서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수사를 하시던 분이 아니라면 모르고 그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겠구나라고 할 텐데 검찰총장 하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걱정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사에 대한 얘기 검찰총장 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 얘기는 남들보다도 오히려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건사랑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건사랑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안팎으로 보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검찰 독재국가 플러스 그 영부인의 능동화 시대. 네, 그래서 안팎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됩니다. 네, 고발당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맞짱 토론 시간상 이제 좀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대 대선 막판 변수와 여야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